며칠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봉 당시부터 돌풍을 일으킨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 기어코 올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건 무한성편이 흥행에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도 그렇지만 애니메이션으로는 유일하게 한 해에 박스오피스 1위를 달성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역대 애니메이션 흥행 1위인 겨울왕국2는 무한성편보다 훨씬 많은 관객을 동원했으나 극한 직업과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밀려 1위를 차지하진 못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라 우리나라의 한 해 관객 수가 무려 2억 명을 넘을 정도로 활발했기 때문에 지금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건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나라와 할리우드의 영화가 예전에 비해 고전하는 사이에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아직 아바타 불과 제라는 강력한 영화가 남아있어 1위 자리를 수성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더라도 현재로서 놀라운 결과인 건 틀림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야말로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에 더더욱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대 이하이신 분들은 경악하실 수도 있으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일본 문화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TV 애니메이션은 잘만 방영했으면서 왜 금지였다고 하는 건지는 저도 의문이지만 아무튼 1998년에 이르러서야 단계적으로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등을 공식적으로 수입하는 걸 허용했습니다. 그 무렵에 각종 언론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는 제가 지금도 똑똑하게 기억하는데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문화가 정식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시장은 쑥대밭이 될 거라며 때때로 악의적인 보도까지 일삼을 정도로 호들갑을 피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할 얘기가 참 많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하고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러브레터 같은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일본의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전혀라고 해도 될 만큼 힘을 쓰지 못했고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등도 파급력은 미미해 예나 지금이나 주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아직도 속된 말로 씹덕이란 단어가 널리 쓰이고 있는 데다가 역으로 우리나라가 K-팝을 필두로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걸 보면 세상은 요지경이란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 와중에 점차 흥행의 속도를 붙이던 일본 애니메이션이 무한성편으로 한 해 박스오피스 1위까지 달성했다는 건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1998년에 일본 문화를 개방한 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딱 저 시점부터 PC통신과 인터넷이 점차 활성화됐기 때문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자연스레 일본 문화를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덩달아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거의 없다시피 할 때라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을 통째로 자료실에 업로드해 마치 토렌트처럼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오덕을 양산했던 애니메이션이 바로 그 유명한 신세기 에반게리온입니다. 문화의 국경을 완전히 무너뜨린 PC통신과 인터넷은 우리나라의 비단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등장만 가져왔던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봤던 애니메이션 중 대다수가 일본의 애니메이션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기도 했고 더 다양하고 폭넓은 일본 문화에 호기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도 PC통신에 빠져 산 덕분에 러브레터로 알게 된 이와이 슌지 감독의 모든 영화를 찾아보기도 했거니와 신세기 에반게리온 못지않게 재밌는 애니메이션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됐으며 무엇보다도 자드의 음악에 반해 앨범 전부를 그것도 무려 정품으로 구입했습니다.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자드의 콘서트를 보는 거였는데 불의의 사고로 그 기회를 영영 잃게 됐다는 게 진심으로 슬픕니다. 제가 그렇게 일본의 문화에 미쳐 있을 때도 그렇고 꽤 오랫동안 관심에서 멀어졌던 지금도 그렇고 한참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일본의 문화는 여전히 마이너 내지는 서브컬처로 분류됐습니다. 심지어 주류의 일부는 일본의 문화를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도 해 소위 말하는 아녀대는 반드시 씹덕의 표징이어야 한다는 강압적인 분위기마저 팽배했습니다. 반대로 더 이상 마이너나 서브컬처가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에 주류를 배척하려는 기운도 작게나마 감지되는 걸 보면
세상은 요지경이란 말이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사실 저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과거에 저와 같은 분들께서 짓궂은 핍박을 다 견딘 끝에 이런 날도 본다는 게 놀랍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는지 논하기에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으나 역시 OTT라고 쓰지만 넷플릭스라고 읽게 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역할이 컸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PC통신과 인터넷이 일본의 문화를 접하는 통로였다면 지금은 넷플릭스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컴퓨터 보급률보다 지금의 넷플릭스 보급률이 몇 배는 높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일본 애니메이션을 즐겨본 세대의 폭도 훨씬 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기사를 보면 무한성편의 예매 연령대는 20대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30대, 40대, 10대, 50대가 뒤를 이었는데 50대도 5%나 차지하고 있다는 게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귀멸의 칼날부터 진격의 거인과 체인소매까지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은 넷플릭스에서 모두 볼 수 있다는 점이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과 체인소맨 레제편의 흥행과 절대 무관할 수 없습니다. 저만 해도 귀멸의 칼날이야 무턱대고 봤어도 체인소맨은 넷플릭스로 재밌게 봤던 터라 레제편도 놓칠 수 없었는데 아마 저와 같은 경로로 여러 애니메이션을 즐기게 되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K-팝 데몬 헌터스가 미국에서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점령했다는 것도 넷플릭스의 영향력을 짐작케 합니다. 둘 다 재밌는 작품이란 건 제가 리뷰까지 했으니 부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말씀드립니다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는 무한성편이 영화계에 시사하는 바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무한성편은 일본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와 넷플릭스가 형성한 패러다임으로 말미암아 극장에 돈을 쓰는데 굉장히 엄격해지고 까다로워진 사람들을 극장으로 오게 만드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 요인의 중심에 넷플릭스가 있다는 것과 더불어 20대의 티켓 파워가 크게 작용했다는 걸 반드시 눈여겨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화계도 이제 진지하게 정신 차리고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필수적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제가 감히 확신할 수 있는데 지금도 어디선가 무한성편과 레제편이 대성공한 걸 고깝게 여기면서 일본이라는 데 방점을 찍고 거론하는 부류가 분명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증언에 따르면 굳이 한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잡네 어쩌네 하는 철진한 타이틀로 무한성편을 겨냥한 기사도 있었던 데다가 편가르기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언론들은 이대남과 영포티의 충돌을 은근슬쩍 의도한 것 같은 기사를 들이밀기도 했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노라면 어쩜 20-30년 동안 변한 게 없는 건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이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애국심과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마케팅 따위는 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요?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국 영화를 비하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때마다 최소한 동의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품고 있었는데 요즘은 저도 곱게 볼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거장이라는 이름에 기대 떠들썩하게 개봉했으나 기대에 못 미친 결과를 아는 영화들은 차치하고라도 어떻게 이런 시나리오를 보고 제작을 결심했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영화들도 수두룩합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어 저도 유감스럽지만 툭 까놓고 말하면 명절 연휴에 히트맨2나 보스 같은 영화를 개봉시켜 흥행 1위를 차지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영화계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물론 두 영화 다 손익분기점을 넘겼으니 나름 성공적이란 건 부정할 수 없지만 당장 작년 명절 연휴에 개봉해 1위를 차지했던 영화들과 비교해도 관객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전히 한국 영화의 구태가 먹히고는 있으나 유효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들은 말할 것도 없고 40-50대의 중년 세대들 중에서도 일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PC통신과 인터넷으로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접하면서 자랐습니다. 다시 말해 연령대를 막론하고 공통된 성질의 성장 환경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루하고 진부한 한국 영화의 폐습이 못마땅하게 보이는 건 한동안 제자리에 안주하고 있던 영화계가
결코 피할 수 없는 반작용입니다. 막말로 이쯤 되면 이미 오래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던 스크린 쿼터에게도 화살이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크린 쿼터로 한국 영화를 보호할 수 있었던 건 틀림없으나 어느 순간부터 도전과 발전을 멈추고 안정된 시장에서 구태를 답습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영화계 스스로 자문해봐야 합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투자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평범한 관객의 입장에서는 알 바 아닌데다가 이 지경이 올 때까지 영화계는 뭐 하고 있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스크린 쿼터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과 지적도 하루 이틀 전에 나온 게 아닌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비판과 지적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꼴이라는 것에 통탄해 마땅할 지경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품과 감독도 배출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손흥민과 김민재 등의 소수를 가지고 한국 축구의 위세가 대단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와 코로나를 방패로 삼는 것도 영화계의 무능을 드러낼 뿐이라 이젠 그만해야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코로나는 그렇다고 쳐도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것만도 곧 10년에 다다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에서는 2007년에 서비스를 시작했고 오리지널 콘텐츠는 2013년에 제작하자마자 엄청난 반응을 얻었습니다. 업계에서 그 지각 변동을 보고도 미래를 대비하지 않았다면 무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비록 즉각적인 대응은 못했을지언정 옛말에도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흐르는 동안 한국 영화는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바뀌었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 이런 영화를 내놓고 관객의 일부를 탓하면서 페인을 돌리는 게 제작자의 마인드라는 건 한국 영화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무한성편과 레제편을 칭찬했다고 해서 일본의 역사적인 만행을 용서하겠습니까?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의 전철을 밟겠습니까? 단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본 애니메이션이 격세지감의 뜻을 몸소 보여주고 넷플릭스가 영화의 소비 습관을 바꾸는 동안 한국 영화는 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특히 마이너와 서브컬처로 하대하는 게 기본이었던 일본 애니메이션이 문화 개방 이후 27년 만에 한 해의 최고 흥행작으로 올라서는 사이에 한국 영화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웹툰과 웹소설을 활용하려는 시도 말고는 없지 않나요? 그마저도 활용법이 좋지 않아 도리어 반감을 잔뜩 사기도 했고요. 설마 그럴 리야 없겠지만 행여라도 천만 영화가 툭하면 나오니까 시장을 만만하게 보고 있었던 건 아닌지 요즘 관객의 요구와 부합하는 재미보다 전통적인 흥행 공식에 매몰되어 있었던 건 아닌지 뼈저리게 성찰하고 반성하기를 바랍니다.